친구들한테 서드웨이브는 20, 30대를 통해서 오지 않을까. 시작은 아마 20, 30대, 계약을 하면 10대 거기가 시작이겠죠. 사망자는 저 위에서 사망. 위에서 사망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을 방금만 월요일 아침에 오는데요. 그 월요일 아침 9시에 10시인가에도 클럽 앞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클럽이라고 불렸는데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얘는 진짜 월요일 아침 10시에 부러워요. 결국은 코비드-19 때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망자들이 속출하지 않았나. 유형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방법은 물리적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인내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감염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경증, 중증 환자를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라고 부르는 곳에서 모아서 따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거점병원, 안심병원, 제가 있었던 계명대 동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환자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이제 특정 의료진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뭐 중증 환자를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있는 병원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종합병원 같은 좀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병원에서 보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중증 환자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특정한 병원에서의 그 부담이 크지 않게, 그래서 중증 환자 진료에 그 병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병상 배정 관련된 기능을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하의, 그러니까 머더레이트하거나 마일드한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자들만 따로 보기 위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존의 병원들은 원래 치료하고 있는 뭐 중증 환자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입원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뭐 이런 특별히 그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환자들을 비우고 그 병실에 이 환자들을 받는 그 과정은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도 40명 정도가 입원하는 한 병동을 비우는데 일주일 걸렸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런 특별한 방법이 결국은 시설을 이용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렇다고 이제 호텔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감염병을 관리하는데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패브릭 처리가 대부분 되어 있는 그런 호텔은 환경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던 게 기업의 연수원 같은 데거든요. 시설이 심플하기도 하고 방송도 되고 동선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쉬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연수원들을 확보를 주로 했었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16개 그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를 개소를 했고, 거기에 뭐 적게는 한 100명에서 많게는 한 340명까지 센터별로 입소를 시키고 경증 환자들을 관리를 했죠.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런 경증 환자를 관리할 때는 중증 상태인지 아닌지를 환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신장 이식을 했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가격리 상태로 있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분류, 그리고 자가격리라는 그런 어떤 제한된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공간을 확보해서 경증 환자들에 해당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료진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한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주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의 인원으로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대량 환자 발생 또는 아주 광범위하고 큰 지역사회 유행이 생겼을 때의 어떤 병원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또 적은 의료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코로나 환자에 있어서 인투베이션을 한다든지 아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인투베이션 할 때는 에어로졸 같은 게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뭐 이런 환자들한테 네뷸라이저 같은 걸 쓸 때도 에어로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중증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기도 관리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 병원에서 머더레이트 이상 코비드-19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3명째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폐렴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고, 이런 폐렴을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 입원 초기부터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감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산소 공급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증 상태이고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투베이션하고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또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 그런 그 변화의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처음에 입원을 해서 초기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환자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소를 주고 좀 기다렸다가 보고 뭐 이럴 상황이 안 돼요. 대부분 길어야 한 서너 시간 안에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닥쳐오게 되고, 그럴 때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를 제대로 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런 인투베이션을 하고 이럴 때 실제로 의료진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CPR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온몸을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95 마스크가 비틀림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뿜어내는 그 에어로졸을 들여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제로 CPR을 하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업무 시간이 길어지면 이 N95 피팅이 깨진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특히 후드를 쓰고 PAPR을 착용하는 게 그 상태에서 인투베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5일 동안 영대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하루하루 엑셀을 팔로우를 했을 때 안 좋아지는 환자들은 정말 순식간에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영상은 굉장히 안 좋은데 환자의 증상은 그렇게 많이 심하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제 산소 요구량이 이제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투베이션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의료진이 그래도 군인을 보호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바로 환자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은 보고 착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의료진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고 인투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환자를 케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의료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투베이션 같은 것도 비디오 스코프를 보면서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의 입과 코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좀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 스코프를 이용한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네, 현장에 또 있는 의료진들한테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감염병은 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기구의 발전도 그렇고 이제 환경의 발전도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전파력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유행에 대비해서 새로운 장비들의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진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비도 충분히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실제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이라든가 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술실 같은 경우는 양압판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수술실이 이제 다 오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지금 정해진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도 되고 양압도 되는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있습니다. 메르스 국내 유행을 경험하면서 이런 수술실에 그 음압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검토를 통해서 실제로 음압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실은 이제 음압실을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골든 타임이 있는 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시간 이내에 빠른 그 시술을 해야지 성적이 좋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병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료기관들이 코비드-19 환자들을 치료하느라고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응급실이 폐쇄가 되고 중환자실이 꽉 차고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천까지 온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이 대구 경북 환자인데 그리고 열이 나는 그런 상황. 코로나19인지 아닌지 감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래서 그런 그 룰을 세웠는데 뭐냐면 응급 상황에서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데 입원해서 수술하고 끝나서 나와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직접 수술을 하는 마취과 선생님이나 수술 그 방에 들어가는 분들은 당연히 뭐 후드에 PAPR 쓰고 그게 안 되면 레벨 D에다가 고글 아니면 페이스실드 그다음에 N95 쓰고 수술이나 시술하기 전에 이제 PCR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다음에 아주 응급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 한 6시간 또는 12시간 정도 좀 딜레이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해놨다가 결과를 보고 수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환자 자체의 이제 응급수술도 문제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2월에 전체 4개 메이저 병원이 한 번에 응급실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했던 응급 환자들이 이제 인천까지 가게 되고 외부에도 가게 되고 현재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커버를 하고 있는 지역의 응급 환자들이 지금 이제 다 일산, 서울, 잠실뿐만 아니라 다 지방 쪽으로 다 이제 좀 흩어지게 되고 있는데 팬데믹이나 감염병이 무서운 거는 의료 시설 자체를 폐쇄가 돼버릴 수 있고 바로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응급 환자들도 바로 치료를 못 받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병원을 보호하고 또 의료진을 보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비드-19으로 사망하는 환자보다도 다른 그 중증 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같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우한 같은 곳에서 한참 유행이 진행했을 때 뭐 지금 사망자 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뭐 한 10분의 1밖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망자들 중에 상당수는 코비드-19 때문에 사망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그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이게 코비드-19 때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망자들이 속출하지 않았나.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코비드-19이 아닌 다른 그 아주 급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을 거예요. 혼재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뭐 유럽 일부 나라나 또는 미국에서도 계속 같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죠. 네.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뉴모니아로 불리는 이제 폐렴 같은 증상도 일으키지만 마이오카다이티스라든가 아니면 뭐 GI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되게 다양한 증상들을 보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뉴모니아를 제외한 다른 증상이 메인인 코비드-19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코비드-19 자체가 아주 중증으로 진행을 하면은 결국은 뭐 여러 장기들이 다 망가지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심기능 같은 것들이 같이 나빠지게 되니까 코비드-19 자체로도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인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이제 이런 사례는 있었죠. 그러니까 코비드-19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환자는 폐 상태는 점점 좋아지는데 빌리루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GB 스톤, CBD 스톤이 멀티플하게 있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90세가 넘는 분이어서 수술도 못하는 네. 그런 상태여서 결국에는 이제 PTGBD 같은 대체요법을 하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태국에 있는 의사 친구가 보내줬었는데 내원했던 환자가 체스트페인을 주소로 와서 EKG를 찍었더니 ST 엘리베이션 소견이 보이는 이런 이제 MI가 의심이 돼서 실제로 CAG를 했더니 CAG에서는 뭐가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혹시나 코비드-19 검사를 해봤더니 코비드-19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이제 진단이 됐었는데 그렇게 환자가 내원해서 응급실에서부터 CAG까지 들어갈 때 있는 캣방이라 그러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모두가 다 오염이 돼버리는 상태여서 내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다. 저도 실제로 지금 뭐 그런 환자를 보거나 그런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이 우리나라는 일단 세컨웨이브를 지내고 이후에 그 유행 양상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점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코비드-19을 궁극적으로 그 유행을 억누르고 이제 그 유행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방법은 사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인내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책을 좀 마련해줘서 이런 거리두기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다른 나라의 유행 상황이 같이 끝나야지 궁극적으로 종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정보의 교류, 여러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 지혜를 모으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이라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팬데믹이 생겼고 전 세계 많은 환자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내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는 뭐 반년 아니면 길게는 정말 1년 아니면 토착화가 될 수도 있는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 서로가 모두가 이제 각자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휴머니티,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엄중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